오히려 하락한 애들이 더 많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만 안 올라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저 쉬고 왔더니 반도체 로봇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세배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고 또 휴일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오늘 공부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팔지 마라. 자, 삼성전자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삼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전고점 96,000원도 사실상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기본 11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NH투자증권의 목표가는 11만 5천원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아시는 그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인 AMD가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고 결국 그 수준의 삼전이 받을 것,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 사이클도 돌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게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AI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내년까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목표가는 11만 5천원이지만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되면 이게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 주도주들 우리가 봤을 때 조선주들, 방산주들, 전력설비주들 그 친구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목표 주가 설정하고 주가 도달하고 또 이제 목표 주가 높여잡고 주가 도달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해야 고점을 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길이 그래도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고점 아니야, 이거 개미꼬시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반도체 주식들 주가 오른 지 이제 몇 개월 된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차트 보시면 6월달 이때만 하더라도 바닥권이었고 5만원대였습니다. 5만원대. 하지만 그때부터 한 번에 쭉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보통 주도주는 1년 이상 달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초입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큰 부자 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기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분위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하락한 애들이 더 많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만 안 올라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증시의 특징은 바로 가운데 AI가 있어요. 오늘 로봇 가고 있죠. 반도체 가고 있죠. 원전 가고 있죠. 그 세 가지 이유가 전부 다 AI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뉴스 기사 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맞습니다. AI 버블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지금 전 세계에서는 뭐를 보고 있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AI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버블이 나타나려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름 자체가 AI 버블 아니겠습니까? AI에 관련된 기업만 오르는 장, 요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AI를 하려면 반도체 당연히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력 설비 필요하고요. SMR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원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이제 AI 발전되면 뭐 할까요? 일단 로봇 당연히 기본으로 따라가겠죠. 그 뒤에 분명 자율주행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좀 소외되었지만 의료 AI 이쪽에도 충분히 그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AI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게임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카오 등이 AI 흐름을 잘 타준다면 네카오의 진격도 분명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장세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맞습니다. AI.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에는 분명 AI 관련 애들이 조금은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지금 장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은 못 살 것 같아,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을 좀 사야겠다 요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섹터가 AI랑 좀 거리가 멀다, 뭐 예를 들면은 건설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건설주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AI 버블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타나는 장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요런 고민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내 섹터를 딱 보고 얘는 AI랑 어떤 관련이 있나, 이 부분을 고민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어카팔 기대해보자고요. 카카오 어플 이제는 좀 적응하셨나요? 증권가에서도 카카오 앱 개편에 놀랐지만 AI가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AI군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카카오의 목표가 86,000원을 유지. 자, AI가 날린 지금 카카오는 AI 모멘텀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달 말 GPT 도입, 그리고 11월에는 AI 에이전트 기능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의 이용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만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네카오 같이 들고 가야겠죠. 반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부터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시리즈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어38 너무 쉽게 달성했고요. 어코3 너무 쉽게 달성했고요. 그런데 어자테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차례는 어카8, 어차피 카카오 8만 카카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내년까지 기다려보도록 해요. 다음입니다. 미국 교통당국 테슬라 FSD 안전성 조사. 테슬라의 FSD는 좋다라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교통당국에서는 결함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다만 테슬라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큰 걱정이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직은 없다라는 것을요. 어쨌든 조사 결과가 어떤 변수로 만들어낼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의 다이먼 인디언식 기우제 시작. 다이먼이 또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향후 6개월에서 2년 내 미국 시장이 극심한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험한 요소는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재정 지출 등이 걱정된다고 하며 그 외 수많은 요소가 걱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하지만 이거 좀 버블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 아닐까 싶긴 한데, 자, 그런데 뭐 기간이 좀 깁니다. 6개월에서 2년 내 그 정도 예언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일단 내년 초까지는 증시에 꼭 올라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전략에 따라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을 좀 매도하던지 아니면 내가 한 달만 더 타겠다 이런 식으로 줄타기를 하던지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가 올라가는지 빠르게 캐치해서 잘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로봇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로봇 연말 연초에 좋다. 자, 오늘 로봇주가 급등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ABB의 로봇 사업을 7.6조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피규어의 신버전 공개 등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AI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AI에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로봇 하겠지. 이러한 기대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로봇주는 특히 연말 연초에 좋다는 사실. 지난 23년부터 최근까지의 월별 수익률, 왼쪽에 보시면 로봇 테마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히게 연말 연초에 주가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미래 청사진이 공개되고 정부의 정책 기대감, CES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23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24년에는 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발표 및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가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CES 기대감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올해 8월에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로봇주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내년 1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봇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벤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달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자료 보시면 오른쪽은 로봇주 월별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로봇 일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피규어 AI 로봇이 이제 공개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지능형 로봇 학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엔비디아 GTC가 열리고요. 그리고 또 10월 중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죠. 또한 11월 다음 달에는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리고
4분기 중에는 중국 유니트리가 상장한다, 중국 본토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내년 초에는 CES가 또 열린다는 거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 스크린샷 찍으시고 참고하시면서 로봇주 투자에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은 1420원. 환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도체가 강해서 오늘 티는 별로 안 났지만 반도체 로봇 등을 제외하면 오늘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환율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의 걱정,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엔화 약세, 또한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다만 에이펙 때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이제 금리가 또 떨어지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증시는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노벨상에서 양자를 주목했다. 양자의 기대감이 다시 솔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슬슬 양자도 현실이 되어간다는 거겠죠. 이번에 존 클라크, 미셸 드볼레, 존 마티니스 이러한 과학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양자컴 분야 과학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에 양자컴이 받았는데 다시 또 받게 되며 양자의 시대가 오는 걸 밝혀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장비, 양자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미국에서는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디웨이브 퀀텀 다 아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주가가 쭉쭉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진짜 달리기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밖에 나가면 다들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참여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마라톤 참여하려면 연예인 콘서트처럼 티켓팅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조금만 늦으면 참여도 못한다고 합니다. 표가 금방 나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얌체라고 해야 되겠죠? 얌체 마라톤 토너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도 비싸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옆에서 같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작년에 마라톤에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대박이죠? 실제로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라톤까지 도전하는 거는 그 거리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100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도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19개밖에 없었지만 23년에는 200개 넘게 늘었다고 하며 지금은 당연히 더 늘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런데 모든 운동들은 다 유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때는 그 뭐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골프도 치시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아무도 안 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마라톤 그리고 달리기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말했는데 풍요로운 낙원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는 뭐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시 도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이 참석해서 탄탄한 외교도 자랑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차이가 커지는 중. 키리분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보통 이제 퇴직 후에 퇴직금 받아서 돈이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대로 노후를 맞이할 순 없다 이런 생각과 함께 내가 창업을 하는 거에 뛰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뚜렷한 요리 실력도 없고 그리고 평생 했던 일이랑 다른 일이다 보니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난이도가 낮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가져가는 수익은 적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의 수익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치킨, 피자, 편의점 등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본사 매출은 최근 3년간 10% 정도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푸처가 참 좋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가맹점 매출은 평균 7% 감소했다고 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들죠. 그만큼 본사만 배부른 상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격차가 가장 큰 곳이 어디냐? 본사 혼자 돈 벌고 가맹점은 돈을 못 버는 것이 어디냐? 바로 피자라고 합니다. 피자가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하고요. 그 반면 같이 성장한 업체는 딱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커피는 유일하게 본사도 성장, 가맹점도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주식 팔면 내일 돈 나온다. 자, 드디어 이걸 하는군요.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팔면은 바로 돈을 출금하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만약에 내가 주식을 팔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빠르면 내년 말쯤에 하루 뒤에 받을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결제 주기를 T+1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작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도 선진화를 위해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트라이폴드 폰이 나옵니다. 이제는 2번 접는 폰이 나옵니다. 좀 탐이 나는데요. 이달 말 에이펙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고 펼치면 10인치 화면이 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갤럭시 탭보다 조금 작은 크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가격은 좀 비쌉니다. 무려 4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차트 보기에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어요. 자, 트라이폴드 폰이 어쨌든 새로운 폴더블 폰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몇 년 지나면은 LG전자의 꿈이었던 롤러블 폰, 이 친구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집값 양극화는 계속 심해진다. 집값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유지가 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오르는 곳과 안 오르는 곳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과 지방 차이라고 합니다. 단순 통계로 보면은 지방집 12채를 팔아도 서울집 한 채를 못 팔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는 계속 높아지면서 결국 우리가 유럽 등에서 확인하는 그 코딱지만한 방이 월세가 200만원이에요. 뭐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곧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